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강기입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팟캐스트로 여러분께 또 첫 선을 보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우리 시사인의 대표 주자들 모셨는데요. 한 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 요정.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자꾸 꼬이네요. 네, 뉴요정. 네. 김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네, 저도 아직 어색하네요. 김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세가 뉴자 이런 분위기가 맞지 않겠습니까 요즘? 네, 뉴요정 네, 좋습니다. 네. 뉴스 요게. 그래요. 네. 좀 과하신데요. 소개할 때 나와주세요. 소개할 네, 때. 알겠습니다. 네, 조용히 있으시고요.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 하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마타하리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도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타하리 윤원선입니다. 네, 언제나 이렇게 되게 우아하게 신비주의로 나를 맞춰봐 이러는데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죠? 네. 그건 뭐 제가 참아. 네, 어쨌건 외로워도 쫓겨나도 나는 취재할래. 캔디 기자, 삐삐 기자, 우리 김현희 기자가 오늘 또 부득이하게 출장을 가서 늘 대신 대타로 이 팟캐스트를 그리고 팟캐스트에 책임감 있는 책임자로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차영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대타 전문 차영석 기자입니다. 네, 팟캐스트 책임자시라고요.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시겠어요? 녹음 장소 대여 이런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여 제가 하는데요. 이 원고 가짜뉴스가 조금 더 그러니까. 있네요. 원고 같은 거 어떻게 잘 되나 이런 거 좀 약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로 하는 게 없이 그냥 점검만 하는 기자군요. 네. 또 이렇게 출연자 빵꾸 나면 이렇게 투입되기도 하고요. 네, 점검과 걱정만 많은 기자 차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자 이제 첫 번째 1부 시사인이 골라주는 뉴스 픽픽픽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 팟캐스트는 우리의 이제 뭐랄까요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화이팅하는 분위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그 시사 뉴스 픽픽픽 하면 여러분이 픽을 따라하시든지 뭘 따라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와 이러면 안 되네. 네, 그래요. 픽픽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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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제가 시사, 그럼 여러분이 픽픽픽 연습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영석 기자 꼭 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대충 분위기만 맞추면 되겠습니다. 시사인 기자들이 골라주는 시사 픽픽픽. 좋아요. 오늘 뭐가 궁합이 짝짝 잘 맞네요. 네. 자, 김은지 기자가 골라왔습니다. 트럼프 산성,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그 지지율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 산성으로 돌파하려 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죠? 이게 무슨 얘기죠? 이번 주 발행된 시사인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네. 물론 지난주와 연관되어 있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주에 관련해가지고는 국내 정치 혼돈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요. 네. 그래서 소위 트럼프 산성이라는 것을 쌓아서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산성 이런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과거에 무슨 산성, 명박산성 예전에 그렇죠. 있었죠. 이런 거 산성. 난 남한 산성은 좋아해도 아주 그런 산성 아주 싫어하는데 어쨌건 다가오는 남의 얘기 말고 말씀하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그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두 이제 베트남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고 있죠. 네, 곧 그렇죠. 만나죠. 네. 네, 이제 세계 이벤트가 다시 한번 시작하게 그렇습니다. 되는 건데요. 네. 2월 27일부터 28일 이렇게 이틀 동안인데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금 더 빨리 출발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차를 타서인데요. 그렇죠. 그 참 특이해요. 네, 왜 모두의 베트남을 시선을 끌고 있죠. 그래서. 왜 기차를 타고 갔을까요? 예, 사실은 외교 안보가 그래서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를 알기가 어렵고요. 각자 네. 추측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외교 전문 정도가 나와봐야지 진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각자 해석의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그 북중 관계를 과시하려고 한다라는 아. 식의 해석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춘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군요. 기차 상황을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런 상황들을 내줬다라고 하는 것들은 든든한 뒷배로서 또 중국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다라는 그렇군요. 해석도 있고요. 뭐 그게 아니고 또 보안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북한의 최고 1호 인사로서 보안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지난번 싱가포르 갈 때도 자국 비행기가 아니고 중국 비행기 타고 그렇죠, 왔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 것이 조금 더 기차가 아닐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교 안보적인 해석도 참 중요한데 저는 북한에서 베트남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저도 그 있구나라는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사실을 이렇게 딱 뜨이면서 그 또 다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도 개선되고 뭐 머지않아 통일까지 된다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베트남까지 네. 기차 타고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실 저도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사실은 한반도에 살고 있으면 네. 아무리 한반도라고 하지만 북한이 막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곳을 비행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섬에 살고 있다라는 그 상상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데 네. 진짜 저기를 기차로 타고 갈 수 있다라는 게 뭐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취향이 뭐 또 반영된 건지 모르겠지만 신기하다. 우리가 대륙으로만 가서 유럽 간다라는 이야기만 했지 아시아로도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새롭게 알게 돼가지고요. 그렇죠. 여기서 일각에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이 같이 이제 남북 공동 열차를 또 하겠다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하나의 또 사업 구상으로서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우리 입맛에 맞는 해석도 있긴 있어요. 하여간 이 북측이 굉장히 이벤트에 강한 나라가 아닌가 네, 이런 그래서 생각을 좀. 시작도 전부터 이미 이게 굉장히 집중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하나씩 이유를 생각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도 전부터 이미 이 의제를 선점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효과도 나는 거고요. 그래요. 취미 중에 하나가 네. 구글 지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시랑 도시를 찍어가지고 거기서 대중교통을 타면 얼마 걸리나 아니면 진짜 안물안곰인데 뭐 이런 걸 하는데 근데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네. 한번 그 평양하고 하노이까지 지금 이게 지금 한 4,500km 철로로 그렇죠. 네. 60여 시간 걸린다 하는데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은 저게 얼마나 걸리나 그래가지고 평양역에서 하노이를 찍어서 구글을 해가지고 구글 지도로 네.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찍어보면. 그 자기 제가 취미생활이니까 찍어봤어요. 자기가 네. 얘기해요. 우리한테 그 묻지 말고. 여기서는 네. 뭐라고 나오냐면 운전 경로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요. 아니 그게 너무 오래 아니고 걸려서? 그러니까 보통 하노이 지도나 이렇게 찍으면은 도로를 따라서 이걸 계산을 하는데 그렇죠. 북한 지도는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만 그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 이 시간을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니까 그 평양에서 하노이를 찍으면은 구글 지도로는 운전 경로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대중교통 같은 거 보통 이제 버스 같은 거 이제 보통 미국 같은 거 다 그 찍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네. 거기는 아예 그게 활성화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대중교통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대타 기자 맞으신가요? 야신 기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삐삐 기자 굉장히 준비를 지금 되게 철저히 해오셨는데. 네, 안물안곰이었는데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김연이 안 와도 돼? 그러니까 진짜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삐삐 기지가 인기가 많은데 지금. 삐삐 기자가 지금 긴장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제 기차로 이동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새로운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북미 만남 뭐 이렇게 어떤 의견이 되고 잘 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예, 우선은 뭐 마음으로는 잘 되길 바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데요. 네. 근데 뭐 스몰딜, 빅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약간 좀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시작부터 스몰딜로 해서 나중에 빅딜로 가게 되는 것들이고 어쨌건 간에 비핵화라는 건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다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너무 과한 기대들을 지금 심어주는 게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 좀 긍정적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평창올림픽 한참이었고 그때 김여정 부부장 일행들이 그렇죠. 오면서 처음으로 해빙 무드가 시작됐어요. 맞아요. 예상하지도 작년에. 않았던 예. 일이었는데 놀라운 변화를 예. 진짜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작년 초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연설을 보면요. 그때는 굉장히 험악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그때만 유명한 해도 로켓맨. 진짜 무시무시했어요. 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이 변화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뭐 스물딜, 빅딜 이야기할 것도 없이 이 단계를 잘 밟아가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근데 북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가장 집중해야 될 게 2월 13일 노동신문이다라는 것들이 고위 당국자들이 하는 말들이더라고요. 네.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고르디우스의 매듭. 좀 약간 낯선 말일 수 있는데요. 네. 뭔지
금세 생각이 나십니다. 왜냐하면 아주 얽혀있는 실타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모두한테 풀려고 했더니 어떻게 다 풀어보려고 했는데 점점 더 꼬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자르면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발상의 전환으로서 콜럼버스가 왜 달걀 세우려고 그러네요. 했을 때 깨가지고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이 과거에 고대 그리스에도 고르디우스라고 하는 왕이 이 매듭을 그렇게 끊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다라는 게 노동신문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도 그 내부적으로 일종의 충격 아닌 충격들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새로운 걸음을 가겠다라는 이야기한 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당국자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여간 이 두 정상의 발걸음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좋은 결실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저희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정말 이 꼬인 매듭이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쏟아지는 그런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장소가 참 베트남이라는 장소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분위기는 또 어떤지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시사인에서도 지금 기자들이 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빠질 수 없는 현장이죠. 그렇군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하노이에서 취재를 하는데요. 제가 방금 연락을 좀 해봤는데 네.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26일 새벽 아침 사이에 베트남 중국 접경 지역에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월 23일 날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하긴 했지만 또 거기서 또 3시간 반 걸려서 동당역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거기에 한국 취재진과 외국 취재진이 버글버글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할 수 없지만 기자가 더 우선은 많은 갔다 거구나 지금. 기자 반 뭐 저기 반이구나. 네. 그래서 지금 소위 또 뻗치기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그 김현희 기자 전문인데 하네요. 뻗치기, 귀대기 네. 이런 거. 네. 네. 그리고 기대기는 아마 하다가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또 생생한 소식은 아마 다음 주 발행되는 시사인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시사인 발행되는 기사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정보도 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베트남이 상처의 땅이었다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치유와 화해 그리고 평화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모두 함께 응원하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북미 정상회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평화 모두가 한반도에도 넘실넘실 봄기운처럼 다가오길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 아주 좋았어요. 네. 잘 골라왔어요. 잘 골라왔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시죠? 저기 구글 조용히 기자 하세요. 지금 조용히 하세요. 좀. 야심 기자죠. 깨알 같은 깨알 같은. 베타 기자는 그렇게 TMI. 많은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알겠어요. 김연희가 굉장히 보고 싶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은지 기자입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뉴스들은 한번 흐름을 놓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듣고 있으면 사건과 뉴스가 이해되는 팟캐스트. 그런 시사인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하기로 한 건 주간지 시사인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사인 독자와 좀 더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꼭 필요한 독립언론, 시사주간지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시사인 팟캐스트를 듣고 시사인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700-3203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울 02-3700-3203번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정기구독 신청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뉴스 픽 어떤 분이 준비하셨죠? 아, 예. 마타리가 준비했습니다. 아마타리. 네, 좋아요. 네. 예. 저희 시사인 애독자시라면 이제 다 아실 텐데 저희가 정치, 경제, 사회 뉴스도 참 알차지만 문화면도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준비한 기사는 네. 시사인 이번호에 실린 문화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 예. 예. 진행자님 혹시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었죠. 아, 정말요? 네, 그거 안 읽으면 또 아유. 예, 다 안 되죠. 읽어보셨네요. 네. 예. 저희 딸도 읽고. 예, 주변에 읽었어요. 정말 안 읽은 사람 찾기가 더 그렇죠. 어려울 정도로 맞아요. 요새 정말 네. 많이들 읽었는데 그 최근 저희 한국 사회에서 이제 뭐 페미니즘이나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되게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주목받고 또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읽힌 책이 아닐까. 사실 82년생도 싶습니다. 아닌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러도 변한 게 없다는 것 때문에 네. 군데군데 울컥울컥했어요. 나이대와 진짜. 상관없이 그렇죠.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맞아요. 적은 대로 참 네.
82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이를 감정이 막 얼마나 82년이에요. 그래요. 예, 이 책이 사실 이렇게 뭐 여성들이요 뭐 단결하라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죠. 여성들이 이제 살면서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뭐 아내일 수도 있고 엄마, 딸일 수도 있고 뭐 회사에선 직장인이고 네. 며느리 뭐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기만 맞아요. 할 뿐인데도 이제 많은 여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울컥하는 감정을 이렇게 선사해준 책이라서 사실 이제 페미니즘의 어찌 보면 입문서와 같은 정도의 수준에까지 올라온 책이 됐는데 네. 이 책이 한국에서도 물론 인기를 많이 끌었지만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해요. 그러게 요새. 저도 기사를 봤어요. 예, 그 예, 예. 일본에 번역됐는데 아주 예, 맞아요. 그 기사 많이 베스트셀러로 보셨죠. 올라왔다면서요. 이 흐름에서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기사가 이번 호 시사인에 실렸는데요. 네. 임지영 기자가 쓴 기사고요. K-팝 다음은 K-문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K-팝은 뭐 우리가 너무 익숙한데 K-문학은 또 뭔지 굉장히 궁금하네. 이게 새롭게 만든 거예요, 임지영 기자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임지영 그럴 기자가 만든 정도로- 신조어인지는 네, 잘 그럴 모르겠어요. 정도로 아주 낯설게 네, 느껴지네요. 예, 네. 저도 이 기사에서 처음 본 단어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 문학에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문학이 예전에는 K-팝, 그러니까 한국의 음악이 한류를 만들어냈다면 네. 이제 또 문학이 한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 건데요. 그 시작이 좀 전에 말씀드린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마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약간 비슷한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 열풍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비슷한데요. 네. 일본도 우리나라도 사실 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그렇죠. 여성에게 좀 보수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도 한국 못지않게 보수적이고 그렇죠. 여성에게 좀 폐쇄적인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이제 불 붙고 네. 우리가 좀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각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흐름을 탄 것이라는 의견이 일단 좀 있고요. 그리고 82년생 김지영을 실제로 이제 일본에 번역하신 시인 사이토 마리코 씨는 또 새로운 견해를 또 내기도 했는데요. 네. 과거에는 한국 문학을 제3세계 문학으로 아주 작은 범위의 문학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동시대의 세계 문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관심도가 아무래도 좀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그렇군요. 네, 있다고 하네요. 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 있으시면 입이 근질근질하고 대타 전문인 제가 이렇게 대형이 아니고 꼼꼼히 대타죠. 이렇게 대타가 준비해 온 거에 따르면 꼼지락꼼지락거리고 계시죠. 죄송해요. 네. 제가 빨리 이게 말씀할 기회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지난해 네. 세계 경제 포럼 WEF 네. 이런 게 있어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그 2018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 그렇죠. 여기에 따르면 네. 이제 149개 중에 이 일본이 젠더 격차 지수가 110번째. 일본이 그렇고 한국이 115번째. 네. 그러니까 거의 서로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도찐개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약간 그 일본 여성들이 좀 피부로 느끼는 이런 차별 정도는 좀 더 심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이번에 82년생 김지영 이 네. 번역하신 사이토 마리코 시인 혹시 이분 시집도 국내 출간된 게 있어요. 그 단 하나의 눈송이라고 실제로 이분이 국내 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글로 시집을 냈어요. 정말 대타 기자가 저희 대타 기자께서 시를 되게 아니 좋아하세요. 그게 아니, 아니라 그래서 저는- 고정을 꿰차게 해서 엄청 준비해 야심 갖고 왔네. 기자네. 아니 근데 그러네. 그러네. 이 시집이 그 하얀색 표지에 사이토 마리코 이렇게 써 있고 밑에 이렇게 단 하나의 눈송이라고 했는데 그냥 간접 광고하는 거예요. 이 시집이 지금? 좋아요.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래서 좋아요. 네. 저 약간 이 82년생 김지영을 이 시인이 번역했다는 거를 보고서 이 시집을 꼭 추천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임지영 기자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한 분들도 만나고 직접 취재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이 임지영 기자의 기사에서는 만난 분이요. 네. 김승복 대표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출판사하고 북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을 이 시점에서 만난 것은 국내서를 일본에 소개하고 또 일본서를 한국에 소개하고 이렇게 양국의 문학
문학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분이라서 굉장히 되게 의미가 중요한 있는 분이네요. 네. 네. 그래서 임지영 기자가 만나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최은영 작가의 소설 쇼코의 미소를 일본에 출간했고 네. 그리고 또 맨부커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한강 작가의 유명한 책이죠. 채식주의자도 일본에 소개한 분이 김승복 대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으니까 또 일본에서도 한국 문학에 대한 어떤 네네네. 위상이 좀 더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또 그동안 많은 문인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어요, 예. 사실. 맞습니다. 엄청난 저력이 있는 또 우리 문인들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분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한일 어떤 문학의 가교 K 문학은 또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예. 이분은 K 문학, 그러니까 한국 문학을 일본에 소개하는 일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미 옛날 2011년부터라고 네. 했고요. K북 진흥회를 만들어서 아직 번역이 안 된 한국의 좋은 책을 소개하는 일을 열심히 해오셨는데요. 향후 계획도 기사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일단 올해 11월에 일본 도쿄에서 코리안 북 페스티벌을 여는 게 일단 하나의 큰 계획이라고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2의 조남주를 일본에 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 현지에 소개하는 작업, 이 작업도 계획 중에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도 뭐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지 막 이런 거 네네네. 읽어보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아주 좋네요. 이 문재인 대통령 연설도 많은 분들이 예, 사랑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K-팝에 이어서 K-문화 여러분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 문학이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닌가 네. 싶네요. 그 문학계가 요즘 좀 우울한 소식도 많았는데 네. 이런 좋은 소식으로 반가운 봄을 오늘은 참 봄 얘기를 하게 되네요. 날씨도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뉴스 픽픽 마지막 세 번째 소식 대타 기자 차영석 기자가 이제 준비했는데요. 칼럼을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예, 저는 그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칼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 내용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시사인에 대학 측의 감사 이메일에 분노한 사연 이런 칼럼이 실렸거든요. 대학에서 강의하는 홍덕구 인문학 협동조합 조합원님의 글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 이 글을 쓰신 필자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성적을 입력하고 나서 대학 교무팀에서 이메일이 한 통이 왔다고 해요. 뭐라고요? 뭐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다 이런 어머?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이 강사분이 이 글을 쓰신 필자분이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아, 메일 제목이요? 예, 어떤 예. 내용이었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2010 몇 년 학년도 2학기 감사의 인사 그리고 가로치고 비전임 가로 닫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서 온 거예요. 저 이 칼럼 이 부분 읽고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임이라 하면 대학에서 일종의 정규직을 뜻하는 그렇죠. 거고 비전임 하면은 이제 시간 강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메일을 보낼 때 뭐뭐 감사의 인사 가로 열고 정규직 가로 닫고 아니면 뭐뭐뭐 감사의 인사 가로 열고 비정규직 가로 닫고 이런 거랑 사실 거죠.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럼 혹시 감사 내용도 다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네 진짜 갑자기. 근데 이제 뭐 이분이 이제 다른 그 전임 분들의 그 메일 내용을 보지는 못했을 터이니 네. 그래서 뭐 내용은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이분은 이런 강의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임과 이렇게 비전임으로 좀 나누는구나 그렇게 허탈하게 웃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슬슬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게 대학에서도 이렇게 계속 비일비재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그와 유사한 현상들이 대학에서 이제 많이 목격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칼럼에 썼는데요. 어떤 현상을 가령 얘기했죠? 자기가 이제 그 대학 프로젝트 팀 연구팀에 이제 연구 보조원으로 3년을 일했는데 네. 그 지원부서의 담당 교직원이 3번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명씩 바뀐 건데 결국에는 핵심 직책을 빼고서 대학에서도 교직원들이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이렇게 채용하다 보니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벌어지는 거죠. 일이고 또 이제 결국엔 그런 이 비정규직을 계속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 결국에 대학에서도 이 학문 연구하는 대학에서 효율성을 이 최상의 가치로 내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데
이게 학생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칼럼에 썼는데 네. 어느 날 A 학점을 받은 학생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뭐라고요? 선생님, A 학점을 받은 수강생 중에서 제가 몇 등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고. 앞으로의 학업 성취를 위해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A 학점을 받았고 근데 내가 그 안에서 몇 등인지를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씁쓸하네. 이게 지금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황당하기도 하고 말이 됩니까? 아니 A학점 엄마가 그렇게 키워서 그래. 엄마 나 100점 맞았어. 100점? 니네 반 몇 명이 100점이니? 이렇게 물어서 나 진짜 그러니까 요즘 대학에서 주로 상대평가 많이 하기 때문에 강좌를 듣는 사람 중에 25%까지만 A 네.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학생 같은 경우 그거에 만족할 수 없고 뭔가 더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필자분이 한참 동안 그 망설이다가 결국 그 등수를 그냥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분이. 예. 아니 또 이 칼럼에 보면 얼마 전에 서울대 그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을 때 도서관 난방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이 파업을 비판했던 것도 쓰여져 있다고 하던데.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조금 짧게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한번 읽겠습니다. 1등 대학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그들의 불안함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든 미래를 위해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든 간에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타인의 노동 3권을 침해할 근거는 될 수 없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보여주었듯 대학의 의미, 공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내 공부는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다. 모든 공부는 사회적이어야 한다. 마지막 문장이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공부는 그렇습니다. 사회적이어야 한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왠지 이렇게 차윤석 기자 마지막 기사 시사 픽 이걸 읽고 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어서 일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네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사인 팟캐스트 함께 하시면서요. 이 시사인에 나와 있던 다양한 기사 중에서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될 기사 그리고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기사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다양한 기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또 우리 사회에 소외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분들이 접근해 주셨습니다. 시사인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부 시사 픽 아주 유익했습니다. 자, 2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스텔라 데이지호를 취재하고 온 김영미 PD를 초대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